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행보는 세계 패권국의 대통령이라고 봐줄 수가 없는 수준입니다. 그는 한국인 엔지니어들을 불법적으로 구금한 것도 모자라 한국의 3,500억 달러의 터무니없는 보조금을 강요했고, 이에 더해 관세 추가 인상과 비자 발급에 대한 수수료까지 100배로 인상하겠다는 황당한 정책을 밀어붙였는데요. 심지어 그는 이제 주한미군 철수카드까지 꺼내며 동맹국 한국을 완전히 구렁텅기에 빠뜨리기로 작정을 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는 꺼내서는 안 될 카드를 꺼냈습니다. 트럼프가 주한미군 철수카드를 꺼내자마자 한국은 천재적인 발상을 통해 오히려 모든 손해가 미국과 트럼프 정부 쪽으로 향하도록 하며 전 세계를 놀라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트럼프 정부를 초비상 상황으로 만들어버린 한국의 신의 한 수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마이클 터너이고 백악관 선임 정책 고문입니다. 저는 그간 전략을 분석하고 위험을 측정하며 외국의 반응을 예측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 경력도 압도적으로 충격적인 사건에 대비할 수는 없었죠. 그건 바로 조지아에서 발생한 혼란이었습니다. 현대 LG 에너지 솔루션 배터리 공장에서 수백 명의 한국 엔지니어들이 구금되었습니다. 헤드라인에는 이민 단속, 국가 안보 침해와 같은 단어가 적혀 있었죠. 잠시 동안 저는 제가 소설이나 아마도 라이벌의 풍자를 읽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웨스트 윙 내부에서는 캘리포니아의 건조한 들판에서 발생한 어떤 산불보다도 혼란이 빠르게 확산되었어요. 한 하급 보좌관이 속삭였습니다. 이건 비자 검사가 아니라 카르텔 소탕인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사람도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그들은 도망자가 아니라 동맹국인 한국의 과학자, 기술자, 엔지니어입니다. 저는 침묵을 지키고 화면을 응시하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소화하려고 노력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인 엔지니어 구금에 대한 사과를 거부하고 대신 이 사건을 협상 도구라고 불렀습니다. 그의 보좌관들은 그것을 강인함, 즉 미국이 가비 위치를 주도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증거라며 트럼프를 지지했죠. 하지만 제게는 무모하고 부주의하며 위험할 정도로 근시안적으로 보였습니다. 아무리 봐도 트럼프는 범죄자들을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미국 산업의 생명줄을 조이고 있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생각해보세요. 조지아 공장은 평범한 시설이 아닙니다. 그것은 미국 역사상 가장 큰 배터리 투자로 기록되었어요. 현대와 LG 에너지 솔루션이 조지아 땅에 거대한 복합 단지를 건설하여 수십억 달러, 수천 개의 일자리, 그리고 우리 전기차 미래의 핵심을 대표했습니다. 거대한 조립 라인은 조화롭게 움직이는 최첨단 로봇 팔로 가득 차 끝없이 뻗어 있었고, 한국 엔지니어들은 미국 직원들과 함께 교육, 교정, 혁신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트럼프의 정치적 제스처로 그 미래는 수갑이 채워진 채 구금시설에 투옥되었죠. 고밀도 셀을 설계하는 데 수년을 보낸 노동자들은 서류 미비 침입자처럼 취급받았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백악관 상황실에서는 논쟁이 더욱 뜨거워졌어요. 국방부 연락 담당자가 터너 씨라고 물었습니다. 이 상황이 계속된다면 미국의 전략적 위험은 얼마나 될까요? 저는 직설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방금 우리 차량에 동력을 공급하는 공급망을 약화시켰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측근은 미국은 한국을 압박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 시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라고 주장하더군요. 저는 그를 한심하게 쳐다보며 불운하게도 당신은 이것을 거꾸로 보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할 뿐이었어요. 한국이 미국을 필요로 하는 것보다 미국이 한국의 기술이 더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역시나 그들은 불편하게 움직이며 짜증과 부정이 섞인 눈빛을 주고받더군요. 저는 그들이 객관적인 분석이 아닌 충성심을 원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눈앞에 있는 숫자들의 현실을 무시할 수는 없었어요. 한국 엔지니어들을 구금하는 것은 헤드라인 이상의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배터리 생산이 지연되고 전기 자동차 출시가 지연되며 미국 일자리에 타격을 줄 것이 분명해요. 실제로 트럼프가 한국에 대한 압박을 시작함과 동시에
미국 공장의 컨베이어 벨트가 느려지고 주문이 쌓였습니다. 저는 조지아주의 한 연락처로부터 메시지를 받았어요. 마이클, 이건 재앙입니다. 생산이 이미 감소하고 있습니다. 현지 공급 업체들이 당황하고 있어요. 또 다른 글이 이어졌습니다. 이런 일이 계속되면 해고가 한국인이 아닌 미국인에게 먼저 닥칩니다. 저는 휴대폰을 닫고 한숨을 푹 쉬며 우리 위치의 부조리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트럼프는 당황하지 않는 모습이더군요. 기자회견에서 그는 웃으며 우리는 미국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미래의 일자리를 창출한 바로 그 엔지니어들을 체포했으면서도 어떻게 미국의 일자리를 지킬 수 있다는 말인가요? 그러나 트럼프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급하게 한국에 사과를 해도 모자랄 판에 모두를 경악시키는 충격적인 선언을 해오더군요. 그는 모든 한국 자동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했거든요. 그의 발표는 워싱턴의 불안정한 평온 속에서 수류탄처럼 떨어졌습니다. 25%. 저는 숨을 헐떡이며 중얼거렸습니다. 맞아? 25%. 동료가 믿기지 않는다는 듯이 고개를 저으며 확인했습니다. 한 조언자는 그건 전략이 아니라 애국심으로 분장했을 뿐 경제적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과 같아 라고 속삭이더군요. 너무나도 아이러니했습니다. 현재 한국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조용히 세계 전기차 순위를 장악한 상태입니다. 현대, 기아, 제네시스는 더 이상 사이드 캐릭터가 아니라 선두를 달리고 있어요. 그들의 디자인은 유럽에서 상을 받았고 아시아에서는 선두주자로 군림하고 있으며 신뢰성은 전 세계 경쟁사들을 앞질렀죠. 반면에 미국 공장들은 지연, 리콜, 생산 비효율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 전에 지어진 미국 공장들은 한국의 정밀도나 일관성을 따라잡을 수 없어요. 한 임원은 배터리 통합과 효율성 면에서 수년 뒤처져 있다라고 비공개로 인정했습니다. 이제 관세 위협이 다가옴에 따라 격차는 더욱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당연했죠. 트럼프는 한국이 자신의 발밑에서 애원하길 바랐겠지만 그들은 대신 예상치도 못한 선택을 해왔거든요. 한국은 트럼프의 관세 인하를 구걸하기보다는 그저 수출을 유럽과 아세안 시장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미국 외의 시장으로 눈을 돌림과 동시에 독일, 프랑스, 베트남으로의 출하량이 20% 급증했어요. 내각 회의에서 정리한 데이터는 더욱 충격적이었죠. 한국 기업들은 미국에서의 입지를 잃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다각화로 인해 이익률이 50억 달러나 증가했습니다. 한 상원 의원은 현실을 부정하더군요. 불가능합니다. 관세는 수출업체에 타격을 줄 것인데 어떻게 오히려 한국이 이익을 보나요? 라고 비웃었어요.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당신이 한국을 아예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우수한 기술을 가진 국가라면 수출업자들이 고객을 선택하는 법이에요. 그게 바로 차이점입니다. 그 전략은 천재적이었습니다. 한국은 관세를 족쇄가 아닌 가지치기 가위로 취급했습니다. 그들은 수익성이 없는 부문을 잘라내고 해외에서 더 강력한 시장을 개척했죠. 한국의 자신감은 그들의 기술력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현대의 새로운 전기차 라인은 주행거리가 600km를 초과했습니다. 기아의 고속 충전소는 18분 이내에 80%의 용량을 복구했죠. 제네시스 럭셔리 세단은 유럽 전역의 충돌 테스트에서 안전성 순위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자동차가 아니라 지배력에 대한 공학적 진술이었어요. 한편 주제도 모르고 한국의 주먹을 날렸던 미국은 그 대가를 치르게 되었죠. 그전까지만 해도 수입된 한국산 자동차는 수백만 가정에 저렴한 대안을 제공했어요. 그러니 그런 한국에 관세를 부과한다는 건 그야말로 미국은 자해를 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은 행동이었죠. 하지만 한국은 역시나 호락호락한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한국 협상가들은 비공개로 숨겨진 카드를 공개했거든요. 만약 트럼프의 괴롭힘이 계속되면 한국인 엔지니어 전원 및 한국 기업들의 미국 공장마저도 영구적으로 철수시키겠다고 역으로 위협했거든요. 그 숫자들은 저를 두렵게 했습니다. 한국인 엔지니어들이 철수할 때마다 며칠 만에 수백만 달러의 지연이 발생할 것이 분명해요.
단 한 번에 취소된 생산 라인은 연간 5억 달러 이상의 손실을 기록할 것이고 전체 공장이 가동을 중단하면 전국적으로 200억 달러를 돌파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렇게 제가 두려움에 떨 때 트럼프 대통령은 거의 폭탄 같은 발표를 해버리더군요. 그는 주저없이 한국이 전략적 투자 펀드라고 부르는 곳에 3,500억 달러를 직접 예치하지 않으면 한국 수출품에 대한 관세가 25%로 인상될 것이라고 발표해버렸거든요. 그의 말은 무뚝뚝했고 어조는 승리했고 집회에 모인 군중들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박수 뒤 웨스트윙에는 숨막히는 침묵이 자리 잡았어요. 주변 사람들은 모두 이것이 전략이 아니라 정책으로 위장한 갈취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뉴스가 모든 텔레비전 화면에 퍼져나가는 동안 저는 상황실에 있는 제 동료 다니엘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다니엘은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리더군요. 3,500억 달러라고요? 차라리 달을 요구하는 게 더 나을지도 모르겠네요. 트럼프가 자신이 무엇을 요구하는지조차 모르는 것 같아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숫자는 외설적이었고 대부분의 국가의 전체 국방 예산보다 많았거든요. 그건 투자가 아니라 몸값이었습니다. 워싱턴의 기대는 간단했어요. 한국은 굽힐 거라고 생각한 거였죠. 한국은 미국 시장에 너무 많이 의존하고 미국의 선의에 너무 많이 의존하며 동맹에 대한 착각에 너무 많이 의존한다는 논리였습니다. 하지만 며칠 만에 한국의 반응은 우리가 얼마나 깊이 계산을 잘못했는지 드러냈습니다. 한국은 압박에 굴복하지 않고 트럼프의 최후 통첩에 굴복하지 않고 그냥 인상된 관세를 지불하겠다고 차분하게 발표했거든요. 더 중요한 것은 모든 공급망을 미국 이외의 지역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한 거였습니다. 한국은 트럼프가 자신들을 협박할 때마다 공급망을 조금씩 미국 밖으로 옮기며 더 이상 자신들을 공격한다면 미국도 무사하지 못할 거라는 신호를 주었지만 트럼프가 이러한 그들의 위협에 반응하지 않자 이젠 아예 대놓고 미국을 버린 거였죠. 그리고 한국은 계산은 간단했습니다. 그들이 미국의 25%의 관세를 지불하는 것은 정치 자금으로 3,500억 달러를 송금하는 것보다 훨씬 적은 비용이었거든요. 그리고 유럽, 아세안, 중동이 한국에 대한 파트너십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한국에 있어 미국 시장의 손실은 거의 제한적이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이 소식을 듣자마자 중얼거렸어요. 한국은 트럼프가 허세를 부리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파악했어요. 그들은 트럼프가 준비한 게임을 하는 것보다 페널티를 지불하는 것이 더 낫다고 곧바로 판단했거든요. 아주 똑똑한 국가입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도전하는 것이 아니야. 그들은 천재적인 전략을 세운 거야. 한국은 자신들의 기술이 전 세계, 그리고 특히나 미국에 필수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실제로 이를 증명하고 있거든. 그 증거는 숫자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미 전 세계 첨단 메모리 칩 시장의 70% 이상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부품이 아니라 실리콘밸리의 거대 기업들의 생명줄이었죠. 모든 서버, 모든 AI 훈련 클러스터, 모든 모바일 생태계는 한국에서 완벽한 고밀도 디램과 낸드칩에 의존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한국이 태도를 바꾸자 즉각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때 미국 데이터 센터로 향했던 주문은 유럽과 아시아로 재배치되었어요. 한국이 미국에 공급을 끊은 지 며칠 만에 배송이 느려졌다가 이젠 아예 중단되었습니다. 애플의 공급망 관리자들은 갑작스러운 생산 지연에 대해 서둘러 설명했습니다. 엔비디아는 메모리 모듈이 도착하지 않아 GPU 플랫폼의 병목 현상에 직면했죠. 심지어 방대한 클라우드 제국을 보유한 아마존 웹 서비스도 내부 메모의 성능 장애를 보고했습니다. 수년 동안 미국인들은 칩이 교환 가능하고 언제든 대체할 수 있는 상품이라는 믿음으로 스스로를 위로해 왔습니다. 생산자 한국이 흔들리면 누구나 그 공백을 메울 수 있다고 믿었죠. 하지만 환상은 빠르게 무너졌습니다. 일본은 한국의 효율성을 따라잡을 수 없었으며 중국 기업은 수율과 신뢰성 모두에서 수년 뒤처져 있었습니다. 진실은 누구도 한국이 구축한 생태계를 재현할 수 없다는 것이었죠. 다니엘은 의자에 기대어 관자놀이를 문지르더군요. 우리는 한국에 있어 미국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한국 없이 제 기능을 할 수 없는 사람은 바로 우리였어요. 저는 테이블 위에 놓인 한 애널리스트의 보고서에서 큰 소리로 읽었습니다. 한국 철수로 인한 미국 기술 부문의 비용 예상, 연간 1,800억 달러의 생산 손실, 전자제품의 예상 소비자 가격 상승, 18개월 이내에 40%, 주요 플랫폼 전반의 서버 다운타임 비용, 시간당 300만 달러. 이 수치는 잔인했지만 부인할 수 없는 수치였습니다. 한편 관세를 수용하고 완전히 해외로 전환하기로 한 한국의 결정은 승리로 돌아섰습니다. 데이터 센터와 AI 인프라에 대한 수요가 급증한 유럽으로의 수출을 가속화함으로써 삼성만 해도 연간 600억 달러의 추가 매출을 예상했습니다. SK 하이닉스도 독일 및 싱가포르 파트너와 기록적인 계약을 발표했어요. 투자자들은 그들의 도전에 보답했고 엄청난 외국인 투자가 물밀듯 밀려왔죠. 미국 관세가 인상된 후에도 한국의 순이익은 벌금보다 훨씬 적은 셈이었습니다. 그러나 워싱턴에서는 공황이 전염처럼 퍼졌습니다. 트럼프에 대한 비판을 피했던 실리콘밸리 기업의 경영진이 이제 재앙에 대해 공개적으로 속삭였습니다. 한 대형 클라우드 제공 업체로부터 받은 메모에는 한국 메모리 모듈에 액세스하지 않으면 AI 프로젝트가 최소 12개월 동안 중단될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아이러니는 3,500억 달러를 벌어들이기 위해 고안된 트럼프의 최후 통첩은 대신 1년도 안 되어 그 수치를 초과하는 손실을 초래할 것이 거의 확실시되었다는 거였어요. 전 세계는 한국이 굳건히 서 있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한국인 엔지니어들은 비자를 구걸할 필요 없이 그냥 한국으로 돌아가서 일하면 됐어요. 한국 기업 공장들은 미국의 승인을 쫓지 않고 더 우호적인 시장으로 방향을 바꾸면 됐죠. 이 전략은 시끄럽지는 않았지만 매우 효과적이었습니다. 한국은 관세를 흡수하고도 성장할 수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한국에 대한 어떤 위협도 글로벌 기술의 중심 역할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입증했습니다. 어느 날 늦은 밤 사무실 창문 옆에 서 있던 워싱턴의 도시 불빛이 저 멀리 뻗어 있는 것이 기억납니다. 다니엘은 얇은 폴더를 들고 저와 함께 했어요. 그는 미국 칩 수입 급감, 한국 수출 증가, 적자 확대 등 차트를 공개하기 위해 폴더를 열었습니다. 마이클, 그가 조용히 말하더군요. 이제 더 이상 협상만에 관한 것이 아니게 되었어요. 이건 미국의 생존에 대한 문제예요. 한국은 우리의 후배 파트너가 아닙니다. 그들이 축입니다. 저는 그 숫자들을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그 숫자들이 저를 압박하는 부인할 수 없는 무게였어요. 한국의 천재성은 단순히 첨단 칩을 만드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필수 불가결성이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트럼프는 3,500억 달러를 요구했어요. 그러나 한국은 그에게 관세, 방향 전환, 그리고 전 세계가 미국보다 더 많이 필요하다는 증거를 제시할 뿐이었죠. 이에 따라 미국 측의 손실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재앙적인 것이었습니다. 올해 말까지 미국 기술 산업은 기회 상실, 계약 위반, 시스템 지연으로 3천억 달러가 넘는 손실을 입을 것으로 전망되었어요. 한때 한국산의 저렴하지만 품질 좋은 노트북과 스마트폰으로 불타올랐던 소비자 시장은 이제 공급 부족과 치솟는 가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한국은 기록적인 수익과 파트너십 확대, 강갑을 디딤돌로 만든 만족감을 축하할 뿐이었죠. 그러나 저는 여기까지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트럼프는 이쯤 했으면 한국의 중요성을 잘 알았을 테고 이젠 한국에 사과를 하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트럼프는 이내 아무도 예상치 못한 행동을 해오더군요. 관세가 한국의 신뢰를 무너뜨리지 못하고 3,500억 달러 규모의 최후 통첩이 굴욕으로 무너지자 트럼프 행정부는 필사적으로 다른 무기를 찾았거든요. 이 무기는 이민 정책으로 위장한 채 등장했습니다. 대통령은 특유의 감각으로 외국인 전문가에 대한 H-1B 비자 수수료를 10%, 200%가 아닌 100배 인상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성명은 집회에서 큰 박수를 받고 미국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판매되었으며 외국인 프리랜서에 대한 처벌로 모았습니다. 하지만 워싱턴 내부의 분위기는 결코 축하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은 암울한 표정으로
메모를 제 책상 위에 올려놓았더군요. 마이클, 이건 정책이 아닙니다. 이건 경제적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입니다. 저는 수치를 스캔했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 한국인 엔지니어 한 명을 후원하는 데 드는 비용은 연간 수만 달러에서 수백만 달러로 급증할 거예요. 어떤 회사도, 심지어 가장 큰 기업도 그 부담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발표 후 몇 시간 만에 웨스트윙의 휴대폰에 불이 켜졌습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의 경영진은 긴급 해명을 요구했어요. 한 번의 전화가 뚜렷하게 기억납니다. 구글의 한 고위 임원은 분노의 찬 목소리로 말했죠. 그 정책이 무엇을 뜻하는지 이해하시나요? 가장 앞선 AI 연구원의 거의 4분의 1이 한국 국적자입니다. 그들은 수십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 프로젝트가 떠나면 무너진다고요? 마이크로소프트의 또 다른 임원은 직설적이었습니다. 이 정책은 해외 경쟁자들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한국 인재의 가격이 책정되면 미국은 더 이상 경쟁할 수 없게 됩니다. 메타의 대표도 절박한 목소리로 전체 데이터 인프라 팀이 비자를 감당할 수 없는 한국 엔지니어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경고했죠. 하지만 트럼프는 이러한 우려를 과장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무대에서 그는 우리 집에 최고의 두뇌가 있으므로 외국인 두뇌는 필요 없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관객들은 환호했지만 실리콘밸리는 신음했습니다. 진실은 부인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최고의 두뇌는 점점 더 한국 멘토, 한국 연구자, 그리고 한국 혁신가들에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꼭 한국인이 아니더라도 최고의 외국인 엔지니어들을 죄다 잃을 판국이었으니 이 정책은 트럼프의 억지이자 자존심 세우기라고 밖에 보이지 않았죠. 다니엘은 심야 브리핑에서 저에게 몸을 더 기울였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궁지에 몰렸습니다. 서울을 약화시키는 대신 그들에게 지렛대를 건네고 있어요. 그의 말이 옳았습니다. 미국이 처벌로 그린 서울은 기회로 바뀌었어요. 비자 정책이 시작되자마자 한국 정부는 리턴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귀국을 선택한 해외 한국인 전문가 및 한국으로 오려는 외국인 연구원들에게 수익성 높은 세제 혜택, 주거 지원, 연구 보조금, 세계적 수준의 연구소 근무 보장 등을 제공했어요. 갑자기 미국의 10만 달러 비자 청구서는 서울, 대전, 수원에 있는 전액 출자된 연구소에 비해 터무니없어 보였습니다. 엑소더스는 조용하지만 빠르게 부풀어 올랐어요. 1분기 말까지 8,000명이 넘는 전 세계 엔지니어와 연구원들이 반품 신청서를 제출할 것으로 추정되었거든요. 팀 전체가 실리콘밸리 캠퍼스를 떠나 인천으로 돌아가는 항공편에 탑승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미국 기업들이 이를 대체할 수 있기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대체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국 디아스포라는 단순히 숙련된 것이 아니라 반도체, 양자 컴퓨팅 애플리케이션, 인공지능 프레임워크의 최첨단에 위치한 독보적인 위치에 있었거든요. 즉, 한국으로 가는 편이 이들의 커리어나 추후 잠재력 측면에서도 훨씬 나았던 것입니다. 이 수치는 잔인한 그림을 그렸어요. 한국의 리턴 프로그램은 1년 만에 국내 R&D 투자를 400억 달러 증가시킬 것으로 전망되었어요. 삼성의 화성 연구 캠퍼스는 18개월 이내에 채용 규모를 2배로 늘리겠다는 발표까지 했죠. 한때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두었던 칩 설계 부문 전체가 경기도에서 재조립된 것입니다. 복귀 엔지니어들의 지원을 받은 한국의 AI 스타트업은 2015년에만 120억 달러에 육박하는 전례 없는 외국인 투자를 유치했죠. 한편 미국의 손실은 배가 되었습니다. 구글은 시가총액 손실이 약 150억 달러에 달하는 3가지 주요 AI 출시를 연기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한국 주도의 핵심팀이 떠난 후 차세대 클라우드 최적화 프로젝트를 조용히 보류했어요. 메타의 새로운 VR 서버 확장 시도는 하루에 400만 달러의 지원 비용이 발생하는 등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선거 연설에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제가 본 모든 경영 보고서는 빨간 잉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한 비밀 회의에서 비자 전쟁이라고 불렀지만 이미 패배한 전쟁입니다. 그들은 두뇌 유출을 두뇌 이득으로 바꿨습니다. 라고 중얼거리더군요. 그의 말이 다시 맞았습니다.
수십 년 동안 미국은 세계 최고의 인재를 유치하는 데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이제 한국을 처벌하기 위해 고안된 정책은 판을 뒤집은 것이었습니다. 트럼프의 정책은 서울의 인재를 고갈시키는 대신 반전을 일으켰어요. 미국에서 일하던 엔지니어, 과학자, 비정아들이 대거 한국으로 향하거나 한국으로 향할 예정으로 바뀌면서 트럼프가 약해지기를 원했던 바로 그 나라를 오히려 강화한 꼴이었거든요. 전 세계 언론은 무자비했습니다. 유럽 신문들은 미국을 미래를 구축한 손을 밀어냈다 라고 조롱했습니다. 아시아 사설들은 한국의 예지력에 박수를 보내며 미국의 적대감을 기회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을 칭찬했죠. 처음에는 주저했던 미국 언론도 비자 갬블 역풍, 워싱턴의 정책이 한국의 부상을 촉진한 방법과 같은 헤드라인을 게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특히 날카로운 기사를 읽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에게 가격을 책정함으로써 미국은 가장 소중한 자산인 혁신을 포기했습니다. 한국은 차분한 계산을 통해 강압을 가속화로 전환했습니다. 오랫동안 우려되어 온 뇌 유출은 더 이상 위협이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서울의 분위기는 승리했지만 겸손했어요. 한국 당국자들은 환호하지 않았고 글로벌 발전에 대한 의지를 강조하는 조용한 성명을 발표할 뿐이었죠. 하지만 현실은 모든 통계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특허 등록은 단 한 해 만에 27%나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선진 산업의 국내 고용은 급증할 예정이었죠. 그러나 미국의 그 결과는 극명했습니다. 한국인, 그리고 각종 외국인 기술자들의 전문 지식이 없었다면 미국의 AI 개발 일정은 몇 년씩 느려질 것입니다. 한때 협력적이었던 반도체 설계 혁신은 이제 한국 연구소에서만 이루어지겠죠. 미국의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비자 정책은 오히려 한국의 지배력의 근간을 마련해준 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집회에서 승리를 선언했지만 그의 추종자들은 여전히 구호 뒤에 미국의 기술 우위가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즉, 이번에도 한국은 트럼프에 대해 조용하게 압승을 거둔 꼴이었죠. 그러나 저를 무엇보다 큰 충격에 빠뜨렸던 부분은 따로 있었어요. 혼란스러운 한 주의 한가운데서 천둥소리처럼 발표가 나오더군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기술 미래에 대한 외국의 조작에 대한 결정적인 타격이라는 프레임으로 한국 수입 철강에 대한 새로운 추가 관세를 발표할 예정이라는 선언을 해왔거든요. 로즈가든에서 그는 미국이 마침내 한국의 영향력으로부터 독립하여 독자적으로 설 것이라고 자랑했습니다. 이 말에는 허세가 가득했지만 워싱턴의 복도에서는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새로운 관세는 미국 자동차 부문뿐만 아니라 취약한 미국 건설 파이프라인을 먹여 살린 바로 그 기업인 포스코와 현대철강의 출에 초점을 맞춰 진행되었거든요. 다니엘은 브리핑 도중 낮은 목소리로 저를 향해 몸을 기울였습니다. 마이클, 그는 또다시 우리 발치에 도끼를 휘두르고 있어요. 트럼프는 포스코가 미국 공장이 복제할 수 없는 고급 철강을 대규모로 공급한다는 사실을 아예 모르는 것 같아요. 저는 폴더를 뒤적이며 숫자를 응시했습니다. 포스코와 현대철강은 미국의 고층 프로젝트, 파이프라인, 조선 부품에 사용되는 첨단 철강의 거의 40%를 함께 공급했습니다. 이를 제거하는 것은 보호가 아니라 마비를 뜻했어요. 하지만 아이러니는 철강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더 큰 전장은 조선이었죠. 미국은 부유함에도 불구하고 상업용 조선소에서 글로벌 리더가 없었습니다. 반면 한국은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이 해상 항로를 지배하는 선박을 배출하는 등 전 세계 LNG 운반선 시장의 60% 이상을 점유하고 있었어요. 이들은 단순히 선박만이 아니라 일본이나 중국의 경쟁사들이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기술의 요새를 만드는 것이었죠. 트럼프 대통령이 텔레비전 인터뷰에서 철강 관세를 암시하자 한국 관리들은 분노가 아닌 서명으로 대응했습니다. 몇 주 만에 한국은 나토 파트너들과 해군 방위선 및 LNG 운반선에 대한 새로운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유럽 장관들은 한국의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신뢰성을 언급하며 이 협정을 칭찬했죠. 폴란드와 체결한 첨단 프리기탐 한 척의 계약만 해도
12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독일 노르웨이와 LNG 운반선을 위한 또 다른 계약은 150억 달러에 가까운 금액이 추가되었죠. 한국의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만약 미국이 장벽을 선택한다면 한국은 단순히 정치보다 능력을 중시하는 동맹국들로 전환할 것입니다. 다니엘은 어느 날 늦은 밤 제 옆에 앉아 조선소 수주장호 차트를 가리켰어요. 봐요, 마이클. 한국의 야드는 이제 2029년까지 예약되어 있습니다. 모든 항공모함, 모든 호위함, 모든 LNG 유조선. 한편 헌팅턴 잉걸스 같은 미국 야드는 기존 해군 계약을 거의 따라잡을 수 없어요. 그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는 관세가 한국을 압박하거나 최소한 타격이라도 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대신 유럽과의 관계를 강화할 수 있는 완벽한 구실을 제공할 뿐이었어요. 한국 전략의 빛은 선박 건조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선체, 모든 터빈, 모든 강판에 인공지능을 내장하는 데 있었죠. 울산과 거제에 있는 이들의 스마트 야드는 자율 크레인, 용접용, 예측 분석, 단일빔이 절단되기 전 선박을 시뮬레이션하는 디지털 트윈 시스템으로 운영되었습니다. 건설 시간을 30% 단축할 뿐만 아니라 연비 개선도 25%까지 이루어졌죠. 이러한 기술적 진보 덕분에 한국은 안전 마진도 너무 높아 보험사는 한국산 선박에 대해 중국이나 일본산 선박에 비해 40% 적은 비용을 청구할 정도로 놀라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누구도 이를 따라잡을 수 없었어요. 유럽도 중국도 미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수치는 부인할 수 없었어요. 트럼프가 이러한 황당한 계획을 선포하자 한국에 대한 전 세계의 계약은 그야말로 폭증했고 결국 한국 조선 업체들은 전 세계 LNG 운반선 수요의 거의 침 70%, 선진 해군 함정, 계약의 55%를 수주하며 650억 달러의 글로벌 수주를 확보했습니다. 이젠 더욱 압도적인 규모를 갖추게 된 거예요. 동시에 미국 기업들은 부진에 빠졌습니다. 카타르와 호주에서 연료를 운송하기 위해 한국 LNG 운반선에 의존하고 있는 엑손모빌은 하루 800만 달러의 물류 병목 현상을 보고했습니다. 파이프라인 프로젝트를 위한 철강 부족에 직면한 셰브론은 지연으로 인해 분기 수익에서 40억 달러가 사라졌다고 발표했죠. 항공기 착륙 장치로 한국산 특수강에 의존하는 보잉은 30억 달러의 추가 비용이 드는 생산 차질을 조용히 인정했습니다. 저는 그 보고서를 읽은 후 절망한 채 다시 의자에 기댔어요. 다니엘,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계속 트럼프의 한국 압박을 레버리지라고 부르고 있어. 하지만 우리가 휘두르는 모든 소위 무기는 그들에게 선물이 되고 있지. 강철을 위협함으로써 우리는 그들에게 나토를 넘겼어. 항공모함을 차단함으로써 우리는 미국 기업인 엑손과 쉐브론을 혼란에 빠뜨렸지. 그는 유머 없는 웃음을 지었습니다. 마이클, 마치 서울이 우리를 위해 플레이북을 쓰는 것 같아요. 우리는 협박하고 그들은 이익을 얻고 있죠. 우리는 밀고 그들은 날아오릅니다. 미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발은 빨랐습니다. 유럽 헤드라인은 관세를 강세를 가장한 자해라고 조롱했습니다. 아시아 논설위원들은 한국의 회복력에 박수를 보내며 한 발짝도 쏘지 않고 혁신을 무기화할 수 있는 능력을 칭찬했어요. 미국에서도 목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금융분석가들은 고급 철강 부족으로 미국 산업에 연간 300억 달러의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에너지 로비스트들은 한국산 LNG 운반선이 없으면 미국의 액화 천연가스 수출이 확대될 수 없다고 지적하며 의회에 재고를 요청했어요. 이러한 모순은 무시하기에는 너무 눈에 띄었습니다. 한편 모든 수주를 싹쓸이한 한국의 국내 경제는 급성장했습니다. 나토 방위 계약의 유입으로 부산과 울산 전역의 조선소에서 10만 개의 일자리가 추가될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한국이 유럽과 중동으로 매출을 이전하면서 철강 수출 수익은 200억 달러 증가했죠. 투자자들이 한국 조선 업체에 몰려들면서 밸류에이션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지표는 관세가 발생하면서부터 가속화되었다는 동일한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다니엘과 저는 상황실 벽에 투영된 세계 지도를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화살표는 서울과 함부르크, 로테르담, 오슬로, 도하를 연결하는 두꺼운 선인 한국의 새로운 무역로를 표시했어요. 반면 미국의 노선은 가늘어지고 부서졌습니다. 다니엘은 거의 혼잣말처럼 그들은 단순히 살아남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해양 제국을 건설하고 있고 트럼프는 그들에게 열쇠를 건네주었습니다. 라고 속삭이더군요. 그 순간 집회도 슬로건도 허세도 지울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철강과 조선 분야에서의 강점은 공장이나 수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필수 불가결성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세계 경제를 견인한 LNG 운반선부터 나토의 바다를 확보한 프리기탐, 인공지능으로 이 구동되는 조선소부터 다른 누구도 만들 수 없는 첨단 합금까지 한국은 대체할 수 없는 지렛대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대신 관세를 무기로 사용하려는 트럼프의 시도는 우리가 얼마나 한국에 깊이 의존하고 있는지를 드러냈죠. 그래서 처벌이라는 것은 또 다른 선물이 되었습니다. 지렛대로 프레임화된 트럼프의 관세는 한국의 부상을 위한 연료로 변모했습니다. 전 세계의 주문은 부상과 거제로 흘러갔고 나토는 동맹을 재편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며 미국은 부족과 지연, 굴욕을 겪었습니다. 보고서가 쌓이면서 다니엘의 말이 머릿속에 남아있게 되었어요. 마이클, 올가미를 조일 때마다 우리는 올가미가 우리 목에 감겨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경악의 순간은 따로 있었죠. 관세, 제재, 비자 계획이 모두 당황스러워지자 트럼프 대통령은 마지막 요령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의 지지율은 급락했고 집회는 점점 줄어들었고 보수 언론조차 그의 전략에 의문을 제기했거든요. 그때 그는 펜실베이니아의 연단에 서서 역대 가장 대담한 조치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는 한국이 자신의 요구에 굴복하지 않는 한 한반도에서 미군 철수를 진지하게 고려할 것이라며 소리치더군요. 군중은 폭발하고 깃발이 흔들리며 구호가 울려 퍼졌습니다. 웨스트 윙을 통해 소식이 퍼지자 다니엘은 저쪽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마이클, 트럼프가 드디어 주한미군 철수 카드를 쓰고 있어요. 전략으로 위장한 절박함이죠. 한국을 때리다가 이젠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 생명이 끝나게 생겼거든요. 하지만 주변의 매파들은 그 순간을 포착했습니다. 한 상원 의원은 생방송에서 미군이 없었다면 한국은 몇 주 안에 중국과 북한에 삼켜질 것이라고 야유했어요. 논평가들은 한국을 무방비, 의존, 취약하다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수치는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한국의 방위산업은 10년 전과는 차원이 달라요. 그들의 방위산업은 조용히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산업 중 하나로 성장했거든요. 한화는 호주, 핀란드, 폴란드 등의 국가의 K9 썬더 자주포를 수출하는 등 첨단 자주포 시스템의 글로벌 공급업체가 되었습니다. LIG 넥스원은 나토 파트너들로부터 신뢰받는 미사일 시스템과 레이더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한국항공우주 산업은 동남아시아뿐만 아니라 비용 효율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플랫폼을 찾는 유럽 공군에도 판매한 FA-50 전투기를 생산했습니다. 한국은 의존적인 후배가 되기는커녕 대륙 전역에서 신뢰받는 떠오르는 무기고인 셈이었죠. 심야 세션에서 저는 기밀 보고서를 뒤집었습니다. 한국 방산 수출이 연간 170억 달러 이상으로 급증하면서 서울은 세계 10대 무기 수출국 중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나토 및 중동 국가들과의 계약만 해도 8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그 수치는 놀라웠어요. 폴란드는 한국과 140억 달러 규모의 탱크, 곡사포, 제트기 계약을 체결하여 미국과 맺은 계약보다도 규모가 컸습니다. 이집트는 수백 대의 한국 방공 시스템을 구매했죠. 심지어 유럽 해군들도 미사일 방어 통합을 위해 한국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모색하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제 옆에서 보고서를 보고 있었습니다. 마이클, 이제 한국은 미국의 우산 아래 숨어있는 연약한 나라가 아닙니다. 이제 완벽한 무기고를 가진 국가가 되었죠. 그들의 K2 탱크는 기동성과 비용 면에서 우리 에이브럼스를 능가합니다. 미사일은 이스라엘과 정확하게 경쟁하죠. 그들의 제트기는 로키드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구매자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는 손가락으로 숫자를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수출뿐만 아니라 신뢰도도 무시할 수 없죠.
전 세계 고객들은 한국을 신뢰하고 있거든요. 매일 가치 불평하는 까탈스러운 나토조차도 그들을 신뢰합니다. 하지만 미국을 가장 충격에 빠뜨린 것은 한국의 첨단 기술 통합이었습니다. 한화의 미사일 시스템에는 전장 상황에 따라 중거리 궤적을 조정할 수 있는 AI 기반 표적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카이의 드론은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무리를 지어 조정하여 많은 미국 플랫폼보다 뛰어난 전장 인식을 제공했어요. LIG X1의 레이더 어레이는 예측 분석을 사용하여 미국 시스템과 절반의 비용으로 경쟁했습니다. 이는 모조품이나 모방이 아니라 세계를 선도하는 혁신이었죠. 그리고 미국은 핵 억지력을 자랑했지만 한국은 독립을 통한 회복력이라는 핵 없이도 동등한 강력한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미국의 승인을 기다리지 않고도 스스로를 유지하고 혁신하며 전 세계에 판매할 수 있는 산업을 구축했습니다. 한 유럽 국방 분석가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미군이 철수하더라도 한국은 여전히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도구와 산업, 동맹을 보유하고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성명은 평양의 어떤 미사일 시험보다 워싱턴에서 큰 타격을 입혔어요. 미국의 오만함으로 인한 대가는 곧 나타났습니다. 필리핀이 고가의 F-1식 대신 AA-50을 선택하면서 록히드 마틴은 카이의 60억 달러 규모의 전투기 계약에서 패했습니다. 레이시오는 동유럽에서 미사일 방어 계약을 체결하는 데 실패했고 대신 그들은 더욱 저렴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을 위해 LAG 넥스원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제너럴 다이내믹스는 폴란드가 한국산 K9 자주포의 자금을 전용하면서 자주포 플랫폼 주문이 급감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 수치는 상징적인 것이 아니라 재앙적인 수치였어요. 미국의 거대 방위 산업체들은 한국과의 경쟁으로 인해 2년 안에 200억 달러가 넘는 손실을 예상했거든요. 다니엘은 브리핑 도중 한숨을 쉬며 아이러니를 비웃을 뻔했습니다. 마이클, 트럼프는 한국이 미국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들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는 것은 우리인 것 같아요. 우리 회사들은 계약서에 출혈을 일으키고 있고 그들의 회사들은 매주 새로운 계약서를 쓰고 있거든요. 그의 목소리는 낮아졌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의존적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세계는 그들을 필수 불가결하다라고 부르는군요. 한편 한국의 억지 태세는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수출 계약이 체결될 때마다 한국은 돈을 내에 허튼 곳에 사용하는 것이 아닌 연구개발 자금, 파트너십, 영향력 확대에 즉각적으로 돈을 투자했거든요. 그 결과 국내 미사일 방어망이 확장되고 드론 함대가 증식하며 나토 계약이 체결될 때마다 해군력이 현대화되었습니다. 한국은 방위력이 거의 부족하기는커녕 군사산업 복합체가 자생력을 갖추면서도 전 세계적으로 통합된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였던 셈이었습니다. 저는 밤늦게까지 그 수치를 응시했습니다. 한국의 국방 수출은 매년 30%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계약은 유럽, 중동, 아시아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죠. 한국은 국내 생산이 급증하여 5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었습니다. 한때 부차적인 것으로 치부되던 한국의 군사 인프라는 이제 효율성과 신뢰도 면에서 미국과 경쟁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트럼프가 카드를 쥐고 있다고 생각하며 철수를 위협하는 동안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에겐 주한미군 철수 카드만이 남은 상황이었어요. 그는 정말로 정치 생명의 끝자락에 있었고 이번에도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그는 그대로 급락한 지지율과 함께 탄핵이 되어도 모자랄 판국이었거든요. 그리고 마침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연간 100억 달러로 10배 늘려야 하며 만약 한국이 응하지 않을 시 추가 관세 및 주한미군을 즉각 철수시키겠다고 발언했을 때 저는 완전히 까무러치고 말았습니다. 다니엘은 다음 안보리 브리핑에서 테이블 건너편을 바라보며 눈썹을 찡그렸어요. 마이클, 트럼프는 한국이 이 요구의 무게에 눌려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는 한국이 이미 대부분의 나토 국가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죠. 100억 달러는 그들이 직접 건설한 것들에 비하면 허수아비입니다.
그는 한국의 투자 내역을 차례로 나열하며 보고서를 앞에 두드렸습니다. 첨단 미사일 방어 네트워크, 해군 현대화, 5세대 전투기 프로그램, 사이버 지휘센터. 한국은 미국의 자선단체를 기다리지 않고 필요하다면 홀로 서기 위해 투자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더욱 소름 돋는 점은 따로 있었죠. 수십 년 동안 서울은 미군 기지를 유치했을 뿐만 아니라 미군 기지의 유지 보수에도 보조금을 지급해 왔습니다. 수십억 달러의 한국 자금이 미군 주둔지, 훈련장, 물류 허브로 유입되었죠. 한국은 아시아 태평양 전역에 미국의 힘을 투영하는 주둔을 위해 토지, 인프라, 꾸준한 자금을 지원해 왔어요. 그 덕분에 미국은 중국의 견제에도 계속해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지배권을 이어오며 세계 패권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거였죠.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한국은 돈을 넘어 미국의 첨단 통신, 미사일 추적, 인공지능 강화 지휘 체계를 연합훈련에 통합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었거든요. 미 국방부 태평양 사령부는 실시간 위협 분석과 통합 방위 시스템을 위해 한국 연구소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트럼프는 이 모든 기술력은 미국이 스스로 구축했다고 믿고 있지만 사실은 정반대였죠. 그리고 이러한 한국의 지원을 제거하는 것은 협상 카드가 아니라 이 지역에서 미국의 존재감을 찢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여전히 지렛대가 자신의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한국은 미국이 한국을 필요로 하는 것보다 미국을 더 많이 필요로 합니다. 라고 그는 웃으며 고문들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한국이 트럼프의 최후 통첩을 차분하게 거부했을 때 놀라움은 단순히 그들의 저항이 아니라 그들의 방역이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조용히 보고서를 제출해 올 뿐이었어요. 한국의 물류 지원이 없었다면 오키나와와 괌에 있는 미군 기지는 운영 비용이 20% 더 높아질 것으로 계산되었습니다. 항공모함은 한때 한국 항구를 통해 관리되었지만 이제 한국 항구를 이용할 수가 없어진다면 미국 항공모함은 물류 공급에 어려움을 겪으며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주도권을 중국에 빼앗기고 말겠죠. 태평양 운항을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이 매년 약 120억 달러 증가할 예정인데 어떻게 이를 유지할 수가 있겠어요? 그야말로 주한미군 주둔 비용 100억 달러에 대한 수요 자체보다 더 큰 손실을 초래하는 거였어요. 이러한 숨겨진 사실이 밝혀지자 워싱턴에서는 의회 청문회를 통해 공황이 스며들었습니다. 한때 배은망덕한 동맹에 대해 지저댔던 상원 의원들은 이제 미국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지도에 직면했죠. 전 세계 언론은 무자비했습니다. 가디언은 워싱턴은 자신의 오만함에 대해 막대한 대가를 치르다 라는 헤드라인을 달았습니다. 르몽드는 한국의 조용한 전략적 천재성을 칭찬하며 부담 분담이 협상의 강점이 된 과정을 언급했죠. 아시아 언론은 미국의 과도한 개입을 공개적으로 조롱하며 한국의 차분한 자신감과 대조했습니다. 심지어 미국 신문들도 피해를 인정했습니다. 한 사설에서는 우리는 방어를 위해 달러를 요구했습니다. 대신 영향력, 동맹, 신뢰를 잃었습니다. 라고 썼더군요. 그러나 한국은 승리에도 전혀 기뻐하지 않았어요. 이들은 그저 앞으로 나아갔을 뿐이었죠. 한국은 부산에 사이버 방어 센터를 확장하고 해군 조선소에 100억 달러를 추가로 투자했으며 아세안 국가들과 공동 방위 훈련을 위한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그들의 메시지는 분명했어요. 미국은 선택 사항이었고 억지력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새로운 계약과 모든 합동훈련은 한국이 미군 유니폼이 있든 없든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강화했거든요. 하지만 이렇듯 좌절을 느끼는 것도 잠시 또다시 충격적인 보고서가 공개되었어요. 이번에는 보다 못한 국방부 장관이 나서 트럼프 대통령을 말리기 시작했거든요. 대통령님, 한국은 이미 대부분의 나토 국가들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어떻게 한국이 이미 우리를 위해 건설한 것에 대해 100억 달러를 요구할 수가 있나요? 저는 눈앞에서 그의 보고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한국은 미국 시설 자금 지원, 인프라 지원, 운영비용 보조에 거의 100억 달러를 지출했다는 수치는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원의 왕관 보석은 평택에 있었어요. 세계 최대 해외 미군 기지인 캠프 험프리스였죠. 아이러니는 거의 잔인했습니다.
약 4만 명의 인력과 부양 가족이 거주하는 3,500에이커가 넘는 캠프 험프리스는 미국의 자금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110억 달러의 공사비 중 거의 95%는 한국이 직접 부담했죠. 한국은 미군의 편안함과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활주로, 변경, 학교, 병원, 물류 허브 등에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한국만큼 파견 미군을 위해 완벽한 편안함을 보장해준 동맹국은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았고, 그야말로 한국은 연설로 포장된 선물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충성의 대장을 보여준 셈이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수사는 정반대로 그려졌어요. 그들은 공짜로 짐을 지고 있습니다. 라고 그는 외치더군요. 그들은 훨씬 더 많은 돈을 내야 합니다. 그러나 미 국방부 장관은 지지 않고 답변했죠. 대통령님, 한국이 이미 주한미군에 대한 집, 가구, 전기, 요금까지 지불했다면 공짜로 짐을 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집주인이 아니라 손님이라고요. 그러나 국방부 장관의 가장 충격적인 주장은 따로 있었어요. 캠프 험프리스를 넘어 모든 곳에서 동일한 패턴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한반도에 주둔하는 미군 연간 비용의 거의 90%, 즉 매년 수십억 달러를 부담했습니다. 이들은 심지어 미국 작전과 관련된 도로, 항구, 훈련장, 심지어 환경 정화 프로젝트에도 자금을 지원했죠. 이에 비해 훨씬 적은 규모의 부대를 주둔시키는 나토 동맹국들의 기여도는 훨씬 낮았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이나 폴란드에 주둔하는 여단은 한국에 주둔하는 같은 부대보다 워싱턴에 연간 거의 2배나 많은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한국이 미국의 금고를 고갈시키고 있다는 생각은 단순히 거짓뿐만이 아니라 현실과 정반대란 말입니다. 트럼프는 역시나 특유의 제스처로 그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미 국방부 장관은 이대로 한국을 버린다면 오히려 망하는 건 미국이라며 트럼프를 계속해서 압박했죠. 정말로 주한미군을 철수할 셈입니까? 정치적 노림수가 아니고 진심이냐는 말입니다. 제발요. 주한미군에 대한 철수를 암시하는 것조차 잔인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모든 군사 계획가들은 주한미군 철수가 아시아에서 미국의 입장을 무력화시킬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어요. 캠프 험프리스가 없다면 오키나와, 괌, 남중국해에서의 작전은 매년 최소 150억 달러 이상의 비용이 더 들 것입니다. 항공기는 더 긴 회전 시간이 필요하고 해군은 중앙물류 허브가 부족하며 정보 공유가 단절되겠죠. 모든 전문가들은 한국의 지원 기지를 잃으면 태평양에서 미국의 작전 준비 태세가 40%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즉, 주한미군 철수는 전략이 아니라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의 다음 말은 더욱 경악스러웠어요. 더 좌절스러운 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동안 한국의 억지력은 더욱 강해졌을 뿐이라는 겁니다. 대통령님의 주한미군 철수 위협은 이번이 시작이 아니죠. 당신은 일기 시절부터 주한미군에 대한 철수 위협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철수 위협이 있을 때마다 한국은 독자 방위에 더 많은 자원을 쏟아부었고 미사일 방어, 해군 자산, 사이버전 프로그램에 120억 달러를 추가로 투자했습니다. 패닉은커녕 한국은 필요하다면 홀로 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미 그들에게 몇 년이라는 긴 시간을 주었잖아요. 그리고 현재 한국의 방산 기술력이 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올라왔고 한국에 대한 전 세계적으로 방산 수출이 급증하면서 한국은 이 비용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 협박이 먹히길 원한다면 진작에 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이 재무보고서를 좀 보세요. 회계연도 말까지 한국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미국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면 미국은 아시아에서 동일한 병력 수준을 유지하는데 30억 달러를 더 지출할 것입니다. 한국을 보고 부담 분담으로 위협하는 것은 미국이 우려한 바로 그 손실을 오히려 촉발하는 거란 말입니다. 집주인에게 임대료를 요구했다가 퇴거당하고 비용의 10배에 달하는 비용을 호텔비로 강제로 지불하는 것과 같단 말입니다. 그렇게 회의가 끝나자 미국 전역에는 끔찍한 혼란으로 가득 차 있더군요. 이젠 대중들까지 트럼프의 꼼수를 알아차리기 시작했거든요. 유럽과 아시아 신문의 기사들이 숫자를 나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캠프 험프리스, 한국이 지었고
미국이 사용했습니다. 또 다른 헤드라인은 누가 누구에게 공짜로 돈을 주고 있나요? 라고 직설적으로 물었죠. 한때 대통령의 집회 연설에 확신을 가졌던 미국 시민들은 모순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미 비용을 지불한 국가에 수십억 달러를 더 요구할까요? 태평양에서 가장 큰 요새에 자금을 지원한 동맹국을 위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이유는 또 무엇인가요? 즉, 이제는 모든 미국 시민들이 무임승차자는 한국이 아니라 오히려 미국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였습니다. 그렇게 트럼프는 이제 완전히 궁지에 몰렸습니다. 그러자 이제는 그가 가장 잘하는 전략을 사용하며 최후의 발악을 하기 시작했죠. 오하이오에서 열린 집회에서 그는 한국은 배은망덕하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보호를 빼앗고 아무것도 돌려주지 않습니다. 그가 너무 자주 반복한 대본이었기 때문에 배은망덕하다는 단어는 그의 지지층을 강타하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트럼프는 한국에 배은망덕하다는 프레임을 씌운 뒤 자신에 대한 비난을 한국 쪽으로 돌릴 작전이었죠.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이제 한국의 대응은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측정되었지만 양보하지 않는 어조로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그는 지지자가 아니라 지도자로서 발언했죠. 그는 한국은 고객 국가가 아니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을 갖춘 주권 국가이며 우리의 안보가 타인의 선의에 달려있다는 생각을 거부합니다. 그의 말은 망치처럼 맞았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청중에게 한국은 상비군뿐만 아니라 즉각적인 동원을 준비한 260만 명의 훈련된 예비군의 지원을 받고 있음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는 한국의 국방 예산이 이미 북한의 GDP보다 훨씬 큰 570억 달러를 넘어섰다고 강조했어요. 그는 외국군이 없으면 우리 스스로를 방어할 수 없다는 낡은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겠다 라며 트럼프의 조롱에 강경하게 맞섰죠. 영향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전 세계 수많은 관객들은 이에 대한 찬사를 쏟아냈거든요. 캐나다의 신문들은 그의 발언을 신선한 정직성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캐나다 방송의 해설자들은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생각해온 것을 소리내어 말할 수 있는 용기의 찬사를 보냈어요. 한 사설에는 드디어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은 보호를 위해 돈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동맹국과의 파트너십에 투자하는 겁니다. 바르샤바에서는 이미 한국과 140억 달러 규모의 무기 계약을 체결한 폴란드 관리들이 한국 대통령의 발언을 신뢰성의 증거로 꼽았습니다. 캔버라에서는 호주 국방부 장관들이 AA-50 훈련기 계약을 통해 한국이 의존 동맹국이 아니라 글로벌 공급국이라는 증거라고 지적했죠. 한국 방공 시스템에 40억 달러 규모의 패키지를 협상 중인 UAE는 변동성이 큰 지역에서 한국을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환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배은망덕하다라고 평가했지만 전 세계는 한국이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임을 증명한 셈이었어요. 다니엘은 어느 날 저녁 유럽 언론의 헤드라인을 읽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이클, 이것 보세요. 프랑스는 한국을 모범적인 동맹국이라고 부릅니다. 독일은 그들의 리더십을 칭찬하죠. 한편 동맹을 갈취로 만든 혐의로 기소된 사람들은 바로 우리 미국입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트럼프가 한국을 배은망덕하다고 부를수록 세계는 오히려 우리를 착취자로 간주하고 있어요. 수치는 이러한 변화를 강조했습니다. 이미 호황을 누리고 있던 한국 방산 수출은 즉각적으로 28% 더 증가하여 25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폴란드의 탱크부터 호주의 제트기, UAE의 미사일 시스템, 동남아시아 드론 네트워크에 이르기까지 계약이 끊임없이 이어졌죠. 각 계약은 일자리, 수익, 영향력이 워싱턴이 아닌 서울로 흘러가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한편 미국 방위산업체들은 입지를 잃었습니다. 노스롭 그루머는 동유럽에서 30억 달러 규모의 레이더 계약을 놓쳤는데 그 상대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깔봤던 한국의 LIG 넥스원이었어요. 텍스트로는 한화가 대신 계약을 체결하면서 중동에서 장갑차 판매에 실패했습니다. 분석가들은 한국의 부상으로 인해 미국 방위산업체들이
불과 2년 만에 150억 달러에 가까운 계약 손실을 입은 것으로 추정하더군요. 하지만 돈을 넘어 진정한 대가는 명성이었습니다. 각국이 한국과 협력하기 위해 줄을 서자 미국이 한국을 배은망덕하다라고 낙인 찍은 것은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나토 관계자들은 한국의 경제성과 신뢰성을 공개적으로 칭찬했어요. 아시아 동맹국들은 사이버 방어 전문성을 위해 한국에 의존했죠. 중동 구매자들은 더 빠른 배송 시간과 더 스마트한 물류를 꼽으며 한국과의 계약을 늘려나갔습니다. 이건 한국은 절대로 의존이라는 것을 할 만한 국가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했죠. 이재명 대통령은 방송 인터뷰에서 대조를 더욱 날카롭게 만들었습니다. 미군은 자선 때문에 여기 온 것이 아닙니다.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한반도가 미국의 글로벌 전략의 기둥이기 때문에 여기에 온 것입니다. 우리는 자비로 세계 최대 규모의 해외 미군 기지인 캠프 험프리스를 건설했습니다. 우리는 거지가 아니라 파트너입니다. 그리고 파트너십은 존중을 의미해야 합니다. 그의 말은 서울을 훨씬 넘어 울려 퍼졌습니다. 유럽과 아시아의 사설은 우리는 거지가 아니라 파트너입니다. 라는 문구를 인용하며 그의 발언을 반복했어요. 다니엘은 또 다른 정보 브리핑 폴더를 닫으며 체념의 목소리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트럼프는 그들을 배은망덕하다고 불렀지만 사실 우리는 한국에 더 이상 요구해선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한국은 우리에게 기지, 자금, 기술을 제공했음에도 우리는 여전히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트럼프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더라도 세상은 이미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신뢰도에 대한 피해는 괴멸적이었어요. 지역 설문조사에 따르면 아시아에서 미국의 리더십에 대한 신뢰는 15% 하락한 반면 한국 방위산업과 리더십에 대한 신뢰는 20% 상승했거든요. 이에 따라 투자자들이 한국에 몰리며 서울의 방위주가 급등한 반면 미국 계약업체들은 성장 정체에 직면하는 등 변화를 보였습니다. 나토의 미국 동맹국들조차도 미국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동시에 한국의 굳건함을 칭찬하기 시작했죠. 그날 밤 저는 사무실에 앉아 창문을 통해 깜빡이는 워싱턴의 불빛을 보며 역설을 깨달았습니다. 트럼프는 한국을 배은망덕한 나라로 낙인 찍었지만 오히려 그들의 힘과 주권,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임을 강조했을 뿐입니다. 모든 모욕은 광고가 되었고 모든 비난은 그 가치를 증명하는 증거가 되었죠. 한때 미국에 유리했던 평판의 균형이 기울었습니다. 한국은 신뢰, 계약, 존중을 얻고 있었지만 미국은 모든 것을 잃고 있었거든요. 전 세계는 더 이상 한국이 배은망덕한지 묻지 않았고 그들은 미국이 착취자인지만을 묻고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트럼프에게 선택지는 거의 없었습니다. 이번에도 한국에 패배한다면 트럼프는 다른 압박 수단을 내세울 명분도 없었고 그럴 만한 지지력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목소리는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한국이 돈을 지불하지 않으면, 그들이 따르지 않으면 우리는 모든 군인을 집으로 데려갈 것입니다. 지금 당장 말이죠. 관세도 2배로 인상하겠습니다. 이제 미국은 다른 국가를 위해 희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트럼프의 강압에 못 이겨 미 국방부는 트럼프의 위협이 행동으로 옮겨질 경우 한국은 그대로 북한과 중국에 점령당하고 말 거라는 경고 메모를 조용히 배포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증거 조작을 하면서까지 외치면 외칠수록 오히려 그들이 얼마나 이해하지 못했는지 더 많이 드러날 뿐이었어요. 미 국방부 정보부장이 나서더니 이내 한국이 숨기고 있던 충격적인 비밀을 공개하기 시작했거든요. 한국은 이미 다른 국가들이 따라할 수 없는 시스템을 구축해 두었습니다. 이젠 주한미군 철수 따위로 한국을 위협할 수는 없어요. 제발 정신 차리세요. 그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삼성과 한화가 공동 개발한 AI 통합 미사일 방어 플랫폼이 미국 무기고의 어떤 것보다 빠르게 위협을 예측, 추적, 무력화, 무리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한국군은 레이더, 위성, 인공지능 기반 요격기를 하나의 원활한 시스템으로 결합한 새로운 네트워크를 공개하기까지 한 상태였죠. 발사 전 사람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많았던 미국의 기존 플랫폼과 달리 한국의 시스템은 데이터를 밀리초 단위로 처리하고 적 미사일을 식별하고 궤적을 계산하며
즉각적으로 대응 조치를 부여했습니다. 실험 결과 요격률은 96%를 넘었으며 이는 미국의 최첨단 시제품과도 비교할 수 없는 수치였어요. 비교는 잔인했습니다. 록히드 마틴의 PAC-3 요격기는 테스트에서 평균 80%를 기록했습니다. 보잉의 미사일 추적 레이더는 과부하가 심한 상황에서 지연되는 문제를 겪었죠. 하지만 한국의 AA 강화 배열은 실시간으로 조정되어 수백 대의 요격기와 드론을 동시에 조정했습니다. 오랫동안 미국의 방위 시스템에 의존해 있던 일본과 대만은 빠르게 한국을 주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이 조용히 개발하고 있던 AI 시스템이 공개되자 양국 정부는 미국이 아닌 한국의 기술에 대한 접근을 요청했죠.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 중 두 곳이 공개적으로 미국보다 한국의 방패를 노리고 있는 그야말로 외교적 지진이었습니다. 정보부장은 의자의 몸을 뒤로 젖히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대통령님, 이건 더 이상 기지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두뇌에 관한 것이죠. 그들은 더 똑똑한 방패를 만들었고 우리 동맹국들은 그것을 원합니다. 우리는 독점권을 잃었습니다. 주한 미군 철수는 그들에게 사실상 위협거리도 안 돼요. 이미 인간을 대체할 만한 기술력을 만들었는데 이런 나라가 도대체 미국의 힘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의 말은 사실이었기 때문에 따끔거렸습니다. 수십 년 동안 미국은 국방혁신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 한국이 AI와 미사일 방어를 결합하여 우리를 느리고 구식으로 보이게 만들었어요. 수치는 무자비하게 이야기를 전달했습니다. 한국은 즉각적으로 일본, 대만과 90억 달러 규모의 신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루마니아는 30억 달러 상당의 AI 방어 시스템에 서명했고 사우디아라비아는 70억 달러 규모의 한국산 요격기에 대한 협상을 개시하는 등 유럽 국가들이 그 뒤를 따랐어요. 한국의 AI 기반 플랫폼 수출은 단 1년 만에 25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동시에 미국 기업들은 계약이 증발하는 것을 지켜보았죠. 레이시오는 걸프만에서 50억 달러 규모의 미사일 방어, 갱신 계약을 이뤘습니다. 노스롭 그루머는 유럽 고객들이 한국산 대안으로 전환하면서 25억 달러 규모의 감시 어레이 거래가 붕괴되었어요. 한국과의 경쟁에서 밀린 미국 계약업체의 총 손실은 즉각적으로 150억 달러에 육박한 것입니다. 하지만 더 깊은 손실은 신뢰성이었습니다. 한때 미국의 보호를 잃을 것을 두려워했던 동맹국들은 이제 한국으로부터 독립을 구매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한국의 인공지능 네트워크는 미사일을 요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이버 방어, 드론 군집, 예측 물류를 통합했거든요. 니케이에 인용된 한 일본 관리는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했더군요. 우리는 더 이상 워싱턴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한국은 의존 없이 억지력을 제공합니다. 한편 한국의 국내 수익은 크게 증가했습니다. 한화의 방산 부문은 42%의 수익을 보고했습니다. 삼성의 방산 AI 사업부는 인력을 2배로 늘렸죠. 한국 정부는 100억 달러 규모의 국가 AI 국방기금을 발표하며 유럽과 중동의 투자자들을 유치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충격적이었던 점이요. 한국의 AI 기반 군사 기술 특허 등록은 1년 만에 30% 증가하여 미국을 앞지를 것으로 예상된다는 거였습니다. 정보부장은 이내의 변화를 보여주는 차트를 스캔했습니다. 미국의 국방 수출은 보합세를 보였고 한국은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국방부의 자체 분석가들도 하나둘씩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죠. 한 고위 장교는 한국의 AI 국방 통합은 파괴적인 도약을 의미한다 라고 결론 지었습니다. 심지어 미국의 철수 위협은 더 이상 한국의 억지력을 약화시키지 않고 오히려 미국의 신뢰도를 떨어뜨린다 라고 말하기까지 했어요. 이 연설을 들으면서 저는 발밑에서 땅이 움직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때 지렛대였던 것이 이제는 책임이 되었습니다. 역시나 트럼프는 자신의 말을 거역하는 모든 이들을 배신자라고 낙인 찍으며 자신의 의견에 반하는 의견 따위는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는 여전히 집회에서 한국을 배은망덕하다고 비난하며 100억 달러를 더 요구했거든요. 하지만 해외에서는 메아리가 희미했습니다. 각국은 그의 위협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하늘을 밝히는 AI 기반 방패의 서울 시위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방위의 미래라는 찬사를 받으며 드론을 완벽하게 동기화하는 한국 요격기 영상이 전 세계 뉴스 네트워크에 퍼졌습니다. 계약은 흐르고 존중은 커졌고 이야기는 뒤집혔습니다. 트럼프는 이제 거짓말까지 하며 벼랑 끝에 몰린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집회에서 그는 승리한 듯 우리는 수십억 달러를 절약했습니다. 한국에 갔던 군대를 집으로 다시 데려왔습니다. 한국이 대가를 치르고 있고 미국이 다시 승리하고 있습니다. 라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집회를 넘어 시장은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었죠. 서울증권거래소는 자치선언 이후 외국인 투자가 급증했습니다. 한국의 방위, 인공지능, 에너지 기업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죠. 시장 분석가들은 글로벌 기술 군사 허브로서의 역할에 힘입어 향후 5년간 한국 경제가 연평균 5% 성장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반면 월스트리트는 반등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투자자들이 미국의 방위 계약 중단과 관련된 섹터에서 이탈하면서 450억 달러의 손실을 예상했어요. 골드만삭스는 미국의 아시아 시장에 대한 영향력이 급격히 감소했으며 한국 시장이 대신 자본을 흡수하면서 포트폴리오 가치가 120억 달러 가까이 하락할 것이라고 보고했습니다. 다니엘은 암울한 미소로 보고서를 들고 있었어요. 마이클, 시장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워싱턴이 아닌 서울에 베팅하고 있습니다. 그는 차트를 두드리며 서울의 코스피가 급등하는 동안 다우지수는 뒤처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모든 투자자는 미래를 봅니다. 그리고 별과 줄무늬가 아니라 한글을 착용하죠. 하지만 가장 경악스러웠던 점은 따로 있었어요. 이러한 변화는 재정적인 문제만이 아니었거든요. 서울은 기술과 국방의 통합을 연구하기 위해 유럽, 동남아시아, 심지어 아프리카에서 대표단을 유치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대학들은 나토 연구소와 파트너십을 맺었어요. 한국의 방위 산업은 파리, 두바이와 경쟁하며 모든 대륙에서 바이어를 끌어모았습니다. 한때 미국이 조건을 정했던 서울은 이제 논의를 소집했습니다. 미사일 방어부터 인공지능 물류, 해군 드론 군집, 사이버 억지력에 이르기까지 한국은 미래가 설계된 곳이 되었죠. 한편 미국의 이미지는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입었습니다. 런던의 사설은 워싱턴을 오만과 불안 사이에 끼어 혼란스러운 초강대국이라고 묘사했습니다. 도쿄의 평론가들은 트럼프가 승리를 주장하는 동안 일본 관리들은 한국 방위 시스템을 위해 조용히 줄을 서고 있다고 아이러니하게 지적했죠. 싱가포르에서는 분석가들이 베이징이 아닌 서울이 이끄는 포스트 아메리카 아시아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했습니다. 헤드라인마다 미국의 위상을 깎아내리며 한때 권위가 서 있던 공허한 메아리만을 남겼습니다. 다니엘은 책상 위에 쌓인 서류를 읽으며 좌절했어요. 마이클, 이건 정말 아이러니입니다. 우리는 한국을 약화시키려고 했어요. 우리는 한국을 다시 상자에 넣어 가두려고 했죠. 하지만 매 단계마다 오히려 한국이 얼마나 필요한지만 드러났어요. 그리고 이제 보세요. 미국 기업들이 월스트리트에서 피를 흘리고 방위 산업체들이 계약을 잃고 미국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우리는 서울을 약화시키지 않았어요. 우리는 스스로를 약화시킬 뿐이었죠. 역시나 수치가 그의 말을 뒷받침했습니다. 한국의 방산 수출은 연간 300억 달러로 급증하여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무기 공급업체가 되었습니다. 한국 기업의 AI 및 사이버 방어 특허는 세계 지식재산기구 신규 출원의 25%를 차지했죠. 시장이 바뀌고 동맹이 재조정되면서 미국은 주도권이 아닌 감시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러한 괴멸적인 상황에 넋을 놓은 듯 중얼거릴 뿐이었죠. 어쩌면 이건 불가피한 일이었을지도 몰라. 파트너를 영원히 인질처럼 대할 수는 없어. 결국 한국은 애초부터 미국에 의해 사슬로 묶여 있을 필요가 없었던 거야. 아니, 애초에 그런 적조차 없었지. 그 사실은 그저 트럼프만 모르고 있었을 뿐이야. 교훈은 계약서, 시장, 동맹에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권력은 공물을 요구하는 사람에게 속하지 않습니다. 신뢰를 얻는 사람에게 속하죠. 그리고 그것을 한국이 얻었습니다. 반면 미국은 그것을 잃었죠.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